그 월급에 잠이 와? 안녕하세요. 겨울개비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TV 뭉치 양승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요즘은 그냥 월급하고 상관없이 잠이 와요. 낮에도 잠이 오고 꼬박꼬박 그냥 봄이고 봄인지 봄은 갔죠? 봄이 오고 있죠 지금. 오고 있네. 내년 봄. 아유 꼰대 오랜만입니다. 올해 봄은 갔고 네. 내년 봄은 지금 오고 있고. 꼰대 이거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자주 좀 불러줘요. 꼰대 없이 방송이 되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 우리 또 사우님이 워낙 또 재밌게 잘하시죠. 오늘 아까 오전에 네. 홍대 갔다 왔어요. 홍대. 예. 네, 마로 갔다 왔습니까? 홍대 거기 뭐 아들 보러 갔다 온 거죠. 아들. 홍대 가면 아들이 많잖아. 음. 요즘 그 홍대 옆에 그 연남동이 뜬다 네. 해서 보니까 연남동을 정확하게 가보지는 않았지만 음.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쨌든 홍대 상권이 계속 넓어지면서 그렇지. 주변 이런 상가 사무실 점포 임대료도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그 주변에 디자인 업체 이런 업체들이 무려 한 절반 가까이 다 도망을 갔대. 임대료가 비싸가지고. 그렇지. 예. 그렇답니다. 그래야지 남동에 옮겼다 이 말이죠. 상권이. 상권이 네. 그쪽 애들은 연남동은 안 가고 음. 연남동은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카페, 먹거리, 네, 볼거리 네, 네. 이런 쪽이 많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러다 이제 명소가 되겠죠. 어쨌든 홍대 상권이 확장되면서 생긴 동네가 연남동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웃자라고요. 웃자라고 그래서. 그래서 오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형 퇴직연금을 한번 들여다보자고. 예. 이 개인형 퇴직연금 관련해서 오늘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퇴직연금 관련해서 방송을 여러 차례 했었죠. 보면 또 청취자분들 중에서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게 퇴직연금 관련된 방송 주제인 것 같아요. 예, 조회수도 가장 많고. 그리고 더구나 올해부터 그 직장인들을 뿔나게 만든 연말정산 관련해서 사람들이 또 관심이 생기게 되고, 관련하여 정부에서 세제 혜택을, 그 노후의 안정화를 위해서 세제 혜택을 부여하게 되죠. 그래서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대한 소득공제 한대를 늘려주게 됩니다. 올해부터. 자, 우리가 개인형 네. 퇴직연금 또 전반적으로 이렇게 퇴직연금 제도에 관해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는데 네. 그 변화의 중심은 뭐냐 하면 퇴직연금 많이 가입해라. 그렇지. 그죠? 예, 그 가입하기 위해서 세액공제도 많이 해주고 어쨌든 여러 가지 퇴직연금을 많이 가입하도록 그렇지. 이런 기조다. 앞으로도 아마 또 더 좋아질 것 같아. 뭔가 그렇지. 모르지만 최근에 또 나온 게 그거죠. 그 소득공제가 되는 개인연금저축, 세액공제가 되는 개인연금저축이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됐었죠. 네. 400만 원이 됐는데 그 부분이 이제 12%, 주민세 포함이면 13.2% 세액공제가 됐는데 올해 그게 나왔죠. 기획재정부에서 15%. 연봉 5,500 이하는 15% 합쳐서 부가세 합쳐서 16.5% 정도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면 좀 할만하죠 이제. 더 점차 좀 저소득층에 대해서 좀 혜택을 좀 부여하는 방향, 그리고 실질적인 노후에 대한 안정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이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개인이 좀 불입을 해라 라는 사회보장 제도를 강력히 불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IRP, 개인 IRP 소득공제 한도가 이번에 400만 원에서 총 700만 원까지, 즉 과거보다 300만 원 더 혜택이 부여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대해서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연금저축, 보험, 연금저축, 은행에 하는 신탁은 거의 안 했으니까 연금저축, 보험, 연금저축 펀드 했던 사람이 공제 한도가 연 400만 원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IRP, 그죠? 퇴직금, 퇴직연금을 추가로 300만 원까지 확대해서 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공제 혜택을. 그렇죠. 그래서 IRP가 뭐냐라면 기본적인 설명들은 우리 뭐 청취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예전에 저희가 뭐 과거 자료 있으니까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 말 그대로 개인 퇴직 계좌죠.
개인 퇴직 계좌인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은 오케이. 본질이 뭐냐? 일단 본질을 봐야 돼. 많은 분들이 세액공제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본질이 아니다 이거지. 그것도 본질이지 뭐. 그것도 본질이지. 근데 본질이 중요한 거는 그 이유를 이제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목적인데 연금을 어떻게 하면 잘 수령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퇴직연금 이 제도를 띄우는 것에 정부가 큰 뜻에서 보면 우리가 조금 장기적으로 보자는 거죠. 그렇지. 장기 적립, 장기 투자, 퇴직 이후까지 죽을 때까지 이런 것인데 어쨌든 우리는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에 대한 인식이 안 돼 있어요. 이제 습관화, 체득화가 안 돼 있지. 그래서 그것을 이제 끌어당기기 위해서 정부가 세액 공제 이런 공제 혜택으로 먼저 이제 끌어당기는. 근데 공제 혜택은 바로 눈에 보이잖아. 왜냐하면 1년 단위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금 퇴직 계좌 이런 또 IRP를 자칫 소득 공제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뭉치 씨가 이야기한 대로 본질은 소득 공제가 아니라 그죠? 장기적인 퇴직 소득 관리를 또 연금 소득 관리를 재원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하나의 소득 공제라는 당근을 주는 거다. 그렇지. 이렇게 이해를 해야겠죠. 그죠? 그렇지. 그래서 당근을 주는데 중요한 건 밥이 중요하다 이거지. 그래서 작년에 보면 실질적으로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운영한 호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약 13% 정도, 13.7% 정도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3.8%. 물론 최근 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낮은 금리는 아니지만 저금리 시대에 중요한 거는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배분이 필요하다라는 게 핵심인 거죠. 네. 보통 이제 IRP 계좌를 아무 금융회사에서도 이렇게 틀 수 있죠, 그죠? 네, 틀 수 있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DB형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퇴직연금이 도입된 회사는 가입이 가능해요. 근데 퇴직연금이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은 회사다라면 해당이 안 될 부분이신 거고 퇴직연금이 도입된 회사면 DB형이든 DC형 상관없이 개인 IRP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혜택이 기본적으로 300만 원까지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다. 얼마? 13.2% 추가로 받을 수 있죠. 자, 안전마진 확보된 상태에서 추가로 플러스 알파 부분, 수익에 대한 부분은 더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노후 대비, 은퇴 대비하면 일단 금융회사 얘기하죠. 보험회사 오면 보험 파세요, 연금 파세요 얘기하죠. 연금 가입하라고.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가장 기본에는 퇴직연금이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많은 분들이 퇴직연금 여기 지금 자료에 의하면은 누가 썼는지 잘 모르겠는데 보자. 어떤 은행에 다니시는 분이 쓰신 것 같은데 이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그 보도 자료에서 나온 기사들을 보면 그 자금을 운영함에 가지고 예시를 들 때 기간별로 예시를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3년 이하에서는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근데 뭐예요? 3년 이내에는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찾고 있으시구나. 된다. 그럼 이렇게 3년 이내에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영할까를 한번 찾아봤는데 별 게 없네. 그렇지. 그리고 3년에서 5년까지는 뭐 수익성을 위한, 뭐 10년 이상은 장기 상품은 장기적인 기간은 수익성으로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 거죠. 근데 꼰대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들거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퇴직연금 계좌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 할 말은 없는데 왜 퇴직연금 계좌를 하고 있지 않냐 하면 우리는 퇴직금이 없어요. 그렇지. 그래서 관심이 없는 거구나. 퇴직금이 없는데 이게 퇴직금도 없는 사람이 이런 퇴직연금 계좌에 대해서 이렇게 방송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아이러니하지만 그런데 퇴직금이 있는 사람조차도 대부분 아직 안 하고 있는 이 아이러니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렇지. 그런 아이러니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이러니? 자, 어쨌든 우리가 이게
대직 계좌를 운영할 때 이것을 안정성을 목적으로 할 거냐, 수익성을 목적으로 할 것이냐, 이것은 사실 대직연금 계좌와 관계없이 모든 우리가 투자 상품을 생각할 때 동일하게 고려해야 될 것은 틀림없죠, 그죠? 그렇죠. 틀림없는데 다만 이것을 이 표에 의하면 대부분 사실 이런 뉴스들이 이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보면. 이 안정성 위주로 펀드를 선택할 것이냐, 수익성 위주로 할 것이냐, 그걸 짬뽕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할 때 그 기준이 퇴직 시점까지 몇 년 남았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지. 우리는 안 된다로 정리했어. 자, 왜냐하면 보세요. 그러면 은퇴했어. 그도 뭐 할 건 찾을 거다. 찾을 게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은퇴하고 나면 이 살 날이 몇 년 남았는데 5년 남아서 10년 남아서 그게 아니잖아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100세 시대잖아요. 즉 은퇴 이후에 또 살아갈 날이 40년이 남았다 이거죠. 자, 지금부터 그래서 그리고 중요한 건 금리가 높으면 상관없어. 저금리잖아요. 자, 그래서 저금리 고령화 시대에는 은퇴 전후를 시점으로 상품에 대한 배분이 달라지는 게 전혀 아니다. 은퇴 이후에부터 중요한 거는 은퇴 이후의 자산 관리도 지금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은퇴까지 내가 남은 기간을 보고 기간이 작게 남았다고 해서 주식 비중을 줄이고 많이 남았다고 해서 주식 비중을 늘리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거는 100세 시대를 보고 100세 시대까지 최종 목표를 보고 남은 자산에 대해서 운영을 정하는 게 맞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게 뭐 은퇴까지 퇴직까지 몇 년 남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내 쓸 돈, 그렇죠? 퇴직 이후에 내 쓸 돈의 규모, 그렇지. 그 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적립되어 있고 어디에 어떻게 적립되어 있는 그것을 은퇴 이후에 이제 소득이 없으니까 또는 소득이 현격하게 줄어들니까 그 모자라는 돈을 어디에서부터 꺼내 쓸 것인가, 그렇지. 이것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무작정 퇴직이 몇 년 남았으니까 이거는 안정성, 퇴직이 많이 남았으니까 이거는 수익성,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그 작년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연금 수령 시점에 따라서도 기간별로 혜택이 달라집니다. 즉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 소득세를 떼게 되는데 연금 수령하는 기간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즉 55세 때부터 수령하면 연금 소득세는 5.5%. 근데 조금 더 늦춰서 70세 시점에 연금을 수령하면 4.3%, 조금 늦춰서 8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면 3.3%. 즉 같은 연금을 수령하더라도 내가 최초의 연금 받을 시점을 늦추면 늦을수록 연금 소득세가 줄어드는 혜택이 부여있다 이거죠. 즉 초기에 예유자금이 많고 필요 없는데 무리하게 은퇴했다고 해서 그때부터 연금을 받으면 지만 손해다 이거지. 예. 앞으로는 중요한 거는 은퇴 시점 전후 기준이 아니에요. 은퇴 시점 전후라는 기준을 빼버리고 벽을 빼버리고 중요한 거는 내 노후 은퇴까지 길게 보면서 자산 운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기에다가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퇴직 계좌는 근로소득자에 거의 국한되는 것들이니까. 그렇지. 이제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국민소득, 국민연금이 무조건 하고 빠지게 되어 있고, 그렇지. 공제, 그 원천 징수가 되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이렇게 퇴직 계좌, 퇴직금에 대한 이런 부분은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적립이 되어 나가고 있고, 또 동시에 가만히 사무실에 있으면 원치 않는 손님들, 그죠? 예, 보험가입 하세요. 이런 이런 보험회사의 연금 상품들, 연금보험 상품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균형적으로 가지고 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이 퇴직연금 계좌를 또 어떤 그 컨셉으로 이렇게 관리하느냐, 그런 것들을 그렇죠. 다 전체적으로 좀 따져. 그리고 이제 자산 운용 측면에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운영을 하는 동안에는 이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전에 저희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저축 계좌나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해외 펀드, 즉 과세가 발생되는 펀드, 즉 해외 펀드로 운영하는 게 훨씬 더 세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즉 국내형은 되도록이면 다른 것들을 운영을 하시고요. 해외 펀드는 어차피 일반적인 펀드를 운영했을 경우에는 15.4% 계좌 세금을 떼는데 여기서 운영을 하면은 안 떼잖아. 안 떼잖아.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IRP 계좌에서는 해외 펀드를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인 자산 운영 방법 중에 하나고, 그럼 여기서 답이 나오네. IRP를 개설하는 선택 기준, 즉
금융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되도록이면 IRP 계좌에 다양한 해외 펀드를 넣을 수 있는 게 있냐 없냐 이걸 기준으로 금융회사를 선택하면 되겠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 그렇죠. 예, 그렇군요. 예, 그러네.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네. 이게 이제 그러네 삼박자. 그러네 3종 세트를 가지고 우리가 개인형 연금 계좌. 그죠. 그래서 뭐 혹시라도 IRP 계좌 최근에 문의 많이 있으시고 관심 많으십니다. 예, 중요한 거는 관심이 아니라 실행이죠. 실행이고 중요한 건 적극적인 운영과 관심. 네, 그래서 기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저희 머니스토리 왜 말이 왜 그래? 이게 근로소득자와 우리가 자영업자를 비교해 보면 자영업자들은 사실은 크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정부로부터 어쩌면 상대적인 소외감을 받고 있는 건데 자영업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프리랜서라든지 이런 전문직 종사자 이런 사람들이 이게 월급이 아닌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대기연금도 아니고 또 국민연금도 아니에요, 그죠? 네, 국민연금도 물론 지금 이제 지역가입자라서 다 내게 되어 있지만 또 그런 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많이 내는 사람이 안타깝게도 없어요. 많이 낮추려고 하고, 그죠? 예,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보험회사의 이런 이렇게 연금 상품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많이 관리를 하는데 준비를 하는데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는 얼마나 다양해요. 이 다양한 것들을 이 다양할수록 이것을 어떻게 잘 적절하게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느냐 하는 것이 나중에 10년 뒤, 20년 뒤를 크게 좌우할 것 같아요. 그죠? 네.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간략하게 메모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